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굿 애프터눈을 함께할 유연체의 뉴스의 눈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눈에 띄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 2018청에서 18부 2018청으로 개편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죠. 네, 이 때문에 각 부처별로 1에서 3급 단위 부서의 퇴출 우선순위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직사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한 차례 불어닥칠 전망인데요. 고위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겠죠. 아프겠지만 건강해지려면 군사를 빼는 고통 감수해야 되겠죠. 중앙대 1+3 국제전형 합격생 학부모들이 어젯밤 총장실을 점거하고 교육당국의 전형 폐쇄 명령으로 자녀들의 합격이 취소됐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3 국제전형이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1년은 국내 대학에서 나머지 3년은 외국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 그런데 교과부가 이 전형을 실정법 위반이다 이렇게 폐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형에 합격한 240여 명의 학생들은 졸제 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들 정말 화가 날만하죠. 오락가락 무책임한 교육 행정으로 애먼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1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성격인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하위 근로자들이 일할 의욕이 높아지고 노령 인구의 취업 활동도 왕성해질 것으로 보여서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그냥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고 생산적인 복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영인운수 버스 차고지에서 불이 나 버스 30여 대가 불타는 바람에 출근길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경찰은 일단 방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을 묶는 이런 행위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데 방화범의 소행이라면 꼭 잡아서 엄격히 처벌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인터뷰의 주인공 연세가 좀 있으시죠? 81살. 팔순을 넘으신 나이신데 여전히 현역에서 글을 쓰시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입니다. 오현주 앵커가 맞으러 나갔습니다. 오현주 앵커? 네, 제가 마중 나왔습니다. 얼마 전 세계 최고 인터넷 기업 구글 회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화제가 됐었죠. 오늘 나온 이 특별한 손님도 북한을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렇죠, 선생님? 네, 다녔습니다. 또 무려 60년간 또 글로써 북한을 다녀오셨다고요. 그렇죠. 1955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북한 얘기를 쓰고 있죠. 네, 그 긴 세월 이야기 오늘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이름에 말이죠. 항상 이렇게 분단 작가 또 판문점 작가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렇다면 판문점, 분단의 현장 판문점에 자주 가십니까? 그러니까 1960년 장면 정권 때 그때 처음 가봐가지고 그때 갔다 와서 판문점을 썼죠. 그래서 61년 사상계 3호로에 발표되는데 지금 꼭 51년 됐죠. 그래서 51년 만에 지금 이제 2013년 며칠 전에 이제 판문점 2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판문점 2는 그때 60년에 가서 겪은 거고 이번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의 남북 관계를 좀 길게 썼어요. 중편으로 한 200장원 고지로 한 470몇 대가요. 그래서 이번에 그전 판문점하고 이번 판문점을 같이 묶어가지고 책을 냈죠. 그 소설 판문점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런 분단 문학 이런 데 천착하시는지 이호철 그는 누구인가 이걸 좀 알고 가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산에서 출생하시고 그렇죠. 또 인문군에 갔다가 북한 국군 포로로 잡혀서 풀려났다가 다시 월남한 특별한 이력이 있고 또 74년에는 문인 간첩단 사건에도 연루되고 근데 그 삶 자체가 참 파란만장한 것 같은데 좀 잠시 본인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작가는 유례 없이
자기 경험만큼, 자기가 살아낸 만큼 글을 쓰거든요. 네. 그건 뭐 거의 뭐 프루스트니 카프카니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어떤 리얼리즘 그런 작품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기가 살면서 느끼고 삶의 어떤 그 반영이 된 그 내부 풍경도 그런 걸로 이제 그 작품을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19살 때 혼자 월남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이제 북한에서 고등학교 때 잠깐 이제 그때 총동원 돼가지고 군대까지 나갔었죠. 울진까지 나갔었어요 그때. 예, 그리고 이제 후퇴할 때 이제 야양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야양에서 이틀 묵었던 그 바위가 있어요. 그것도 50년 만에 그걸 다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거기 10월 그때도 10월 4일인데 그 5년 전에도 10월 4일에 그야말로 50년 만에 그 현장, 그 바위를 찾았어요. 똑같이 10월 4일날 그렇죠. 찾으신 거예요? 그게 아주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서 제도 지내고 술도 한 잔 끼었고요. 뭐 이랬습니다만은. 그러고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흡곡이라는 데서 풀려나가지고 그때 국군 헌병들한테 이제 이렇게 끌려가다가 그때는 이제 아직 포로에 적이 안 올라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적이다 그러면 그래 너 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의용군으로 나왔다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는 그냥 뭐 오점점들 하니까 뭐 좀 길게 보고 어쩌고 또 늦으니까 그냥 그대로 현장에서 쏴 죽이고. 그러니까 걔들 마음대로요. 죽으려면 죽이고 또 인계할 때 비나 술금 오게 되면은 그거 뭐 다 끌고 갈 거 뭐 있냐. 전부 다 쏴파가지라고. 그러니까 그때 국군들은 한참 백선 올라가는데 우리들도 관리하니까 그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남녘사람, 북녘사람의 현장으로 나오죠. 묘사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말에 중공군 나오는 바람에 혼자 원산에서 떠나가지고 LST 배 타고 12월 9일에 부산에 닿죠. 그런 삶을 겪었기 때문에 이 판문점이라는 소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혼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19살 때 혼자 월남해가지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향 생각이 나요. 엄마 아버지 생각나고 그것이 이제 판문점을 쓰게 된 계기죠. 그러니까 판문점에도 그때 이번에 거기 그대로 나와요. 그때 이제 공보실이죠. 그때 공보실 보도과의 최규정이라고 저 물대 정치과 나오고 거기 직원이었어요. 내가 친했어. 그러니까 그때 내가 소설문단에 나왔고 그러니까 내가 가짜 통신서 하나 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판문점 그때 8군에서 허락을 맡아야 들어가잖아요. 8군이 다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내 목적은 가서 이북 기자들 나오면 이북 기자들을 어떻게 눈치 봐가지고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를 글 쓰고 있다는 걸 알릴 목적이에요. 북한에 알리고 싶었다. 알릴 수 있고. 갔다가 24살짜리 여자 기자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판문점에 나오죠. 서로 대담 나누고 이러는데 그 판문점의 그 얘기는 다 밝히지 않았지. 그런 얘기 슬쩍 숨을 그렇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알면 이 얘기가 이제 어떤 남남 북녀 사이 어떤 기자들 간에 어떤 로맨스를 할까 연애로 시작되는 소설이 그렇게 됐으면은 우리 암흑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1편에서 2편까지 가는데 한 50년의 세월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 1편과 2편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1편은 이북 기자하고의 대담하는 게 나오고 그때부터 그거는 근데 소식 전하고 그때도 2번 갔어요. 2번. 또 5.16 나기 직전에 5월 9일 날 갔는데 그때는 벌써 이북 이전 나온 그 이북 기자 좀 아주머니하고 오지랖 넓은 참 아주 좋은 아줌마였는데 그 아줌마가 내가 판문점 작가라는 걸 벌써 알고 있더라고. 그걸 읽고 그다음에 그땐 소련만 하기 전이니까 이즈베스차 정부기관지 이즈베스차 기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나를 소개하면서 그 인터뷰에 응하래요. 근데 얼마나 응하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겁이 났지. 그래서 내가 안 했거든. 안 하길 잘했죠. 5.16 나가가지고 민족일보 사장 처형됐잖아요. 그런 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나도 그때 잘못했으면 그때 거기 모스크바 신문에 요란하게 나고 또 내가 그때는 그런 때니까 막 무슨 소리인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5.16 나가가지고 그 뒤에 민족일보 사장 조영수처럼 그대로 처형될 수도 있었죠. 그러면 그 1편에서 2편까지 50년 세월 동안 남북관계 1편을 쓸 때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2편을 완성할 때 남북관계의 변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그러니까 1편에서는 이북 기자하고 대화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북 기자하고 대담한다는 건 상상은 안 돼. 서로 발상법이나 뭐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남쪽에 나는 이제 원로 작가가 됐고 네. 그때 같이 갔던 이쪽에 기자. 네. 그건 이제 설정이에요. 픽션으로. 네. 그 사람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저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 장례식 하는 거를 보고 나서 네. 이북이 전 저지경이 됐다 네. 하는 걸로 그 사람하고 남쪽에서 우리끼리 남끼리 남쪽 남자끼리 나하고 네. 그 사람하고의 그 대담을 위주로 했죠. 그 50년이 지난 세월 후에 다시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생각하신 계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죽음 때문에. 장례식. 어떤 느낌이 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저지경까지 갈 수 있느냐. 네. 어떻게 그게 이제 거기도 나와요, 책에 이번에 거기에. 네. 레닌 묘지 흉내냈거든요. 네. 레닌 묘지를 그렇게 만든 게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네. 그때도 그 레닌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 반대했을 거예요. 레닌이 그 춤이 안 맞거든, 그건. 근데 그때 이제 자세히 까메네프니 지노비에프니 그 레닌 제자들이 있는데 그때 스탈린이 그 세 사람이 하나인데 자기가 그 권력을 자기 권력으로 집중화시키려고 레닌부터 그렇게 모셔요. 그거를 흉내낸 것이 우리의 지금 김일성 묘하고 김정일 그 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끝까지 이번에 판문점에 책에 다 나와요. 이걸 흉내낸 거다. 네. 그 김일성 사망과 관련해서 이제 제2편이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이쪽 남쪽에서 보는 어떤 북쪽에 대한 생각, 특히 이제 어떤 좌파 진영의 어떤 종북주의라 할까요? 그런 분들이 보는 북쪽을 바라보는 이 시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둘 다, 거기서 진수라는 나고, 맞아면 먼저 판문점도 쓸 때의 진수인데, 그 진수가 나지요, 사실은. 이번에 거기도 밝혀요, 그거를요. 그 다음에 상대는 영호인데, 이건 여기서 극보수예요. 극보수니까 뭐 이북이라면 뭐 전혀 아주 그 상대를 안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대담하는 거니까, 일단 나도 그건 이북 독재에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제일 주안점을 둔 것이 어쨌든 무슨 여러 소리가 있는데 하여튼 만나는 거는 중요해요. 서로 만나고 많이 만날수록 좋아요. 한 번, 5번 먹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통일이거든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그 만나는 건 좋고 박근혜 이번에 대통령 된 것도 하여튼 어떤 명분으로든 무슨 소리로든 하여튼 만나는 거는 만날수록 좋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그 문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저 독재를 말하자면 못하게 독재를 그만두게 해야 이게 제대로 풀리게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맞대놓고 독재는 안 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문학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내 브라질에 가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제 김정은까지 김일성 손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증손자, 고손자 5대, 6대 그냥 고려 때 왕씨나 이시 때 이조 조선의 이성계부터 그렇게 뭐 300년, 500년 그렇게 해먹겠느냐.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모든 세상은 변해가는데 그걸 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문학으로서 그렇게는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신의 그 자손들의 그렇게 우리 평상에서 사람들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터잡이를 문학을 하면은 입장에서 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걸 여론화시키고 어떤 당신들은 지금 해먹고 있지만은 그 증손자 고손자 때 가면 내 증손자 고손자하고 한 이웃으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리비아의 가다피 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을 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일단 얘기는 듣기 좋잖아요. 문학적으로 이제 북한에 그렇게 알리고 싶다는 선생님의 생각이신데 사실 저희 남한,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큽니다. 저뿐만 아니라 2030 세대들이 아직 이 통일에 대한 염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는 불렀지만 아직 통일에 대한 식견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나 같은 사람은 14살 때 일주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부산서 전만에서 부산서 저 표사만 우라지버스까지 가고 중국 심양, 요새는 뭐 중국 심양까지는 가지만은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38선이 생기고 지금 우리 휴전선, 6.25 전쟁 생기고 휴전선이 생기면서 남북이 완전히 이건 아주 무슨 별나라처럼 됐잖아요. 예, 거긴가 이번에 거기에 이북에서 백성들의 글까지 인용이 나와요. 네. 이북이 저런 지형으로 가난하게 지금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애들은 몰라, 애들은. 그러니까 나는 그때 통일된 우리 조국 때를 살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10살 때 해방하셔가지고 19살 때까지도 이북체제를 살아봤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선 통일은 돼야 되거든요. 네. 통일은. 앞으로 사실 먼 앞날을 보게 되면은 아마 이젠 이 지구촌 단위로 국경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네. 점점 더 날이 갈수록요. 이 국경 혹은 국가 단위의 어떤 생각이라는 게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앞으로는요. 우리 무슨 외국 사람들 근로자들 얼마나 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요. 이게 봐야 되면 그때 자손들 나게 되면 무슨 다 혼혈아들이고 지금 무슨 딴 나라들도 그런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런 나라인데 우리 티베트니 혹은 저쪽을 이제 독립하려고 그러고 지방자치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 연변도 조선족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 연방처럼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지금은 중국 제국이거든. 국경에 앉아서 티베트니 우르무치에 그쪽 우즈베크 쪽 그런 쪽도 다 관리하려고 그러고 이게 무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이 통일이 꼭 돼야 되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도 우리 세상에 가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그런 식으로 가는데 난 좀 섭섭해. 어쨌든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5,000년 동안을 이렇게 한민족으로 살았는데 더더구나 일본, 중국, 러시아가 딱 강국 앞에 있고 우리가 통일이 돼가지고 그런 거를 서로 조화시키는 거. 중국하고 일본 혹은 러시아하고 일본 관계 이런 거를 좀 말하자면 그러려면 우리가 그 사이에서 끼어서 좀 큰 걸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 통일은 그런 쪽으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쪽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통일로 접근해 가느냐. 조금 전에 어떤 중국 측의 역할을 잠시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 같은 거 말하자면 뭐 이호철식 통일론이랄까요? 그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살림 통일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살림 통일론. 네, 이북 갔다 와가지고 그런 걸 한 책이 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어쨌든 통일이라는 말은 좀 무거워. 무거워요. 아까 무슨 남북 분단, 이것도 좀 말이 무거워요. 한 문자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난 한살림이라는 건 뭐냐.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형편연평만큼 남북 간에 한솥밥을 먹어. 예를 들면, 현대에서 우즈베크 공화국에서 무슨 큰 공사를 땄어요. 거기에 이북 근로자를 썼어. 그러면 우리 근로자하고 이북 근로자하고 자연히 한솥밥 먹을 거 아니에요. 또 이북은 배가 별로 없어. 우리는 좀 배가 많이 있고. 그러면 그 배를 이북의 어부들을 같이 써가지고 우리 어부하고 화해해서 그 조기잡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 봉급 혹은 그 수급이 주고 그거 배 안에서 한솥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전에 그 원자력 그거 할 때도 한국전력 하고 저기 경성인가 어디에 그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여기 같이 가서 일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원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한솥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형편만큼 남북 간에 오르내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한솥밥 먹는 사람이 형편만큼 많아지면 그런 것이 5년, 10년 많아지면은 통일은 다 됐잖아.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차올라서 넘쳐나게 그렇게 통일이 와야지. 무슨 요새 통일 운동한다고 뭐 잘난 척하고 말이야. 목에 어깨에 힘주고 뭐 통일 반대하는 거 때려줄 것처럼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획기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이 늘어나듯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넘치듯이 그렇게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러다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중국하고 대만 관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번에 거기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형편만큼 그렇게 돼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살림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럼 정권 쪽을 어디 서울에다 세우나, 평양 정권하고 서울 정권하고 따로 있는데, 이제는 우리 좀 의논해가지고, 그런 정부를 한가운데 개성이라든지, 해주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여기 한번 세우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의논할 때가 올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통일이라든지 분단이라든지 또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 이거에 따라서 계속 그것이 어떤 남남 갈등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뭐 같은 작가님입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백낙청 씨 같은 분들이 1987년 체제를 넘어서 2013년에 어떤 통일 복지 국가로 가는 2013년 체제 이런 걸 또 주장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거에는 많은 공감을 하십니까? 전 백 교수하고 친하고 뭐 등산도 같이 다니고 친하죠. 그리고 뭐 50년 동안 같이 살아가서 좀 나이보다 나이는 적으시다만은 그렇게 친한 상태인데 이번에 내가 2003년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썼어요. 왜? 왜냐? 말하자면 당신의 그 말은 일리가 있다. 정말 이제 그런 대선 혹은 총선에 이겨가지고, 그런 정권이 서가지고 이제 남하고 그런 남부연합으로 가자 할 때에도 중요한 거는 그럼 북한하고 남북한에 여기서 누가 나가느냐. 그 얘기 상대로. 그럼 북쪽에서는 지금 이명박은 싫다. 누구는 싫다. 이정희는 좋아하겠지. 그 여자, 이정희. 좋아하겠지. 그 이정희는 내면 극단적으로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럼 뭐 그 남북연합 한다고 그러지만은 지들끼리 빨갱이끼리 앉아서 우리나라를 주문을 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예요. 2013년 체제가 굉장히 타당하고 시의성이 있는 글인데 이북 체제가 안 보여. 이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거기 안 나와. 제외됐다. 안 나와. 그게 나오지 않고서는 누가 그걸 공감하겠냐. 나도 공감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 유근일 씨가 그걸 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거기에는 유근일이 이름까지는 보지 않았지만은 백mar승 씨의 그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나는 또 그 사람 얘기도 공감이 간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남부, 좌우, 진보, 보수 이걸로 딱 갈라져가지고 남쪽에서 이거부터 우선 해결해야 된다. 말하자면 남좌다, 남우다. 그 좌우 싸움부터 이제는 그게 서로 간에 얘기로서 그게 극복이 돼야 된다. 하는 쪽이 내 시각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예요. 거기 끝에 뒤에 가서는 나는 일단 그걸 믿어보자. 백 교수의 그 의견을 믿어보자. 그럼 이쪽에서 이용을 반대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걸 이북 얘기를 하나도 안 쓴 거는 북한에서 북한 권력에서는 이명박 싫어. 또 누구 싫어. 이정희 좋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좋게 보이기 가지고 그런 대화 상대로 자기가 나가려고 그런 그 야심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진수는 이제 확 그런 따위 생각이 그게 이때까지 우리 그 정치판에 그 아사리판 이때까지 버릇들으니 그런 판이다. 일단 믿어보자. 믿어보는 데는 그렇게 우리가 통큰 이제는 우리는 그럴 만하다. 정말 통큰 양보를 해. 북쪽에서 너들 원하냐? 그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나가가지고 얘기해가지고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만큼 큰 이제 품을 넓혀가지고 그래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5번, 10번, 20번, 30번 한 3년, 5년 하다 보게 되면 마주 앉아서 탁 털어놓고 남북관계를 옛날부터 이거를 털어놓고 얘기하다 보면 서로 정이 들 거 아니에요. 서로 정이 들고 그렇게 한솥밥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가면 자연스럽게 봐서 통일 다 되는구나 하는 때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머리에는 나는 내가 프랑스에서 태기 나와서 거기서 주방장할 때 거기 뭐 철학 교수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거기 통역이 됐지만 내가 장선생 때 우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50년 동안은 정말 나는 이북에서 혼자 나와가지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문학에서 나 이상으로 공들인 사람이 없다. 계속 남과 무슨 일이 나되면 내가 나가서 뭐하고 늘 그래왔는데 그래서 하는데 그렇게 지겨움에도 불구하고 해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은
이것도 산천 운세 같다. 네. 산천의 운세. 산천의 운세. 산천은 장인들이 보면 이건 이상한 얘기를 할 때 모르지만 난 그거 실감한다. 네. 그렇게 산천 운세가 와닿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그냥 알게 모르게 벌써 네. 될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네. 생각한다. 그럼 선생님이 그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렇죠. 표현하시는 어떤 분단 극복이라든가 통일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떤 북한을 좀 변화시키는 매개체도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가 제가요. 네. 제가 지금 이호철 문화재단이라는 걸 네.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고양시 선유지에 한 7, 80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제작품을 주로 해서 독해를 열었어요. 그 독해에서 오늘도 RTV 12시 반에 이거 끝나고 지금 오늘 12시 반에 그 남역사람, 북역사람 그게 30분 세 번째 나오고 오늘 무슨 작품을 하는가 이때 끝나고 내려가서 12시 반에 보려고 그래요. 네. 그럼 거기서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문화기념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문화기념관 나도 이제 거기서 고양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그런 걸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목적이 나 문화기념관 뭐 덜렁 건물이라는 세우면 뭐예요? 나는 거기에 내실을 채우려고 그래요. 문학재단 주로 뭐냐? 말하자면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지식인들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근데 책도 2월달에 나와요. 그 번역한 책이요. 나올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하고 닮아가게. 예, 지금 중국하고 대만 관계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영향력을 내가 문학재단에서 그런 행사를 중국의 지식인 부르고 일본에 김수정 씨 한번 불러서 했어요. 네. 김수정은 지금 나라에 살거든요. 일본에서 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물로 지난 9월 달에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더 활발하게 진행해가지고 말하자면 중국의 지식인들을 불러서 또 대만에 있는 그 혼다 요시코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쪽으로 북에 영향력을 주면서 북에서는 안 오겠지만은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나라 가면 북한 사람들도 끼우거리고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먼저 백두산에서 왜 남북 작가들 모였어야지 몇 년 전에 그랬죠. 난 안 갔어요. 네. 안 갔어요. 왜 안 가셨습니까? 내 시장에는 북한에 무슨 작가가 있어요? 전부 선전 일꾼이지.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남쪽에서 진짜 모든 작가들 다 가는 거 난 반대는 하지 않는다. 네. 가는 거 좋아. 그러나 한 사람만은 제대로 된 문학이 여기 있다 하는 거는 네. 하나날 지키기 위해서 난 안 갔다. 내 브라질리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참 대단하다. 그걸 칭찬받았어요. 그럼 남쪽의 통일 일꾼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남북의 진짜로 통일을 위해서 네. 할 일을 하자면 가서 더불고 만세 부르고 백두산 가서 무슨 통일 만세 그렇게 부르는 게 그냥 그게 무슨 거기 작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시각은 그러니까 나 하나라도 안 가겠어. 이래야 남쪽에 우리의 자존심이 문학의 자존심이 그만큼 나 하나 안 간 만큼 설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내가 안 가겠다. 네, 네. 요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 지금 백 교수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네. 어쨌든 어느 수준으로든 하여튼 북한하고 만나고 북한하고 교섭을 하고 한솥밥 먹게 되고 무슨 그런 일을 지금 많이 벌어져요. 개성공단도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철원 같은데 무슨 그 희귀 광석들 그런 것도 여기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게 되면 이북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게 벌써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대를 하잖아요. 조용조용히 북한에 영향을 미친다, 문학으로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문학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게 조금 축소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요즘에 지하철을 보면 거의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을 읽는 사람들보다는 문학을 접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냥 생각하십니까? 모두 그런 걸로 이제 절망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1955년부터 이제 60년 됐잖아요. 네. 근데 나는 끝머리에 가서는 역시 문학이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번에 독일이나 독일에서도 그런 행사했거든요. 프랑스, 독일, 멕시코에도 가서 멕시코의 남녘 사람, 북녘 사람 독후감 모집해가지고 이번 판문점에도 그 멕시코 사람에서 읽고 난 독후감 거기 실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말하자면 그 나라의 수준, 그 나라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거를 단적으로 하려면 그 나라의
일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작품을, 문학을 좋아하고 있느냐. 네. 독일 가서도 내가 놀랐어요. 독일 가서도요. 그래서 민병만 수저가 같이 갔다가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해서 내가 독해도 했다고요. 소설 독해도 처음 시작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술, 문화 이러면은 그 관리들부터 이게 몰라 돈벌이만 하게. 네. 지금 뭐 가서 뭐 판소리니 뭐 이런 거 그 돈 되죠, 그거 가가 하고 그런 것만 하는데 문학이 진짜로 서야 저 나라의 문학이 저 수준으로 섰는데 저 수준의 문학이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런 보편성으로 읽고 독일 가서 놀란 게 마틴 발저의 그 독해를 가봤는데 헌다한 신사들이에요. 5, 60대. 우리나라는 신앙독해 하게 되면 그 쪼은 애기들 지들끼리 앉아서 지들끼리 신앙독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 독해하는 건 있지도 않고 표라서 표를 사요. 거기 들어가려면 마틴 발저의 그 독해하는 데 들어가려면 표가 주고 들어가는데 전부 시중에 헌다한 신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년의 그 사회의 가장 중년 말하자면 그 버팀목이 되는 그런 중심 인물들이 돈 몇 푼 내고 마틴 발저의 독해를 와서 그걸 듣고 그 사람 책을 사인 받으려고 긴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 사인을 하나 받으려고요. 네. 작가가 우리나라 작가도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작가 쪽에 문제가 있죠. 네네. 그런 작가가 물론 이광수나 뭐 있지만은 말하자면 우선 작가가 작품이 그런 수준의 작품을 써야 되거든요. 네. 내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은 지금 10여 개국에 지금 번역이 됐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됐냐? 네. 4, 5천 부밖에 안 나갔어요. 네. 난 또 그렇다고 내가 뭐 작품 그거 팔아먹으려고 이러진 않겠어요.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네. 우리나라의 문학 수준, 우리나라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 박근혜 정부, 새 정부가 또 출범하게 되고 또 어떤 분단 문학의 거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남북 관계나 본인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문학으로서 내가 하여튼 이 그런 남북 분단의 가장 피해한이 아니요. 19살에 혼자 올라매가지고 혼자 부도노동도 하고 재면서 직공도 하고 재면서 직공을 해가지고 소심자는 장편 쓰고요. 내가 첫 작품이 부도노동 하던 얘기예요. 제가 부산서요. 그렇게 그다음에 또 뭐 파란곡절 형무소도 한 2번 들어가고 DJ하고 같이 재판받고 또 74년에는 간첩 혐의로도 받고 이런 파란곡절을 겪은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통일이 안 된 데서 근데 맞아면 꿈틀거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도 이 나이도 됐지만은 그 정열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이번에 판문점 낸 것도 그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문학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브라질 가서 그랬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울렸다. 그 소설 보고 김일성이가 펑펑 울었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 소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 나와야 된다. 이건 문학만 할 수 있다. 사회과학의 딴 건 소설이건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문학이 통일에 진정으로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었어요. 문학으로서 북한이 변화되는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그 몫의 선두를 내가 좀 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욕이지만 계속 정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